예, 저희 계명목요 철학원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명목요 철학원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 863회 영화로 보는 인공지능과 포스트 휴먼을 강연해 주실 강우성 교수를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마치신 후에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 뉴욕 주립대, 보통 버팔로 대학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로 옮기시기 전에 한성대학교 영어 영문학부에서 조교수 생활을 하셨고요. 현재는 서울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동시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대학원 비교문학 전공 교수도 함께 겸임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논문과 그리고 저서들을 세상에 내놓으셨는데 대표적으로 프로이트 세미나 불안은 우리를 삶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저서를 2019년에 내놓으셨고요. 2015년에는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라고 하는 텍스트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Emerson and the Writing of the Moment라고 하는 저서를 내놓으셨는데 혹시 선생님 이 박사 논문입니까? 아니면 따로 독립 저서입니까? 예. 오늘 863회입니다. 영화로 보는 인공지능과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연을 해주실 강우성 교수를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성 교수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유서 깊은 이 목요철학원에 초대를 해주셔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즐겁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제가 지금부터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그렇게 즐거운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날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오셔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강의 들으러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 저보다 앞서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 워낙 기라성 같으신 분들이라서 제가 약간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받아본 다음에 괜히 이거를 욕심을 부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앞서 해주셨던 분들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선뜻 오고 싶어서 승낙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실 영화로 보는 인공지능과 포스트 휴먼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긴 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은 가운데 잘 질문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을 영화를 통해서 한번 보자 이런 취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어서 우리 모두 이제 인공지능에 적응해 가고 있는 시대죠. 여러분들 다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바로 이제 우리 시대 인공지능의 어떤 것을 나타내는 가장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적응해 가고 있죠. 저만 해도 굉장히 힘들게 스마트폰을 쓰는데 익숙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그 비슷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히 어르신들은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세가 되었고 다들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걸 도대체 계속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도 들고 도대체 왜 이런 인공지능을 인간은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과학자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서 AI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국가의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지금 상용화되고 발달하기 이전에, 또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도대체 인간은 왜 이런 기계 기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인간을 닮아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인간의 그 능력을 추월할 정도까지 가게 되는 이런 기계 장치들을 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가라는 질문들을 던져왔고요. 또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어떤 미래에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이 기계들이 우리의 손을 떠나서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인간들의 세상을 위협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미리 앞서서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인공지능은 사실 과학과 기술을 하고 인공지능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좋지 못하고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말씀이 될 거예요. 왜 이걸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기운이 빠지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런 걸 만드는가, 왜 인간이 이런 걸 필요로 하는가라는 문제를 그 영화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그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의 바탕에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 이렇게 저는 철학적인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 실감에서,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또 문학을 통해서 생각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좀 갑자기 이런 유명한 그림을 보여드리게 돼서 약간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 알브레트 듀러라고 하는 서양 미술 작가가 1504년이죠. 16세기 초반에 그린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뭐 이거 그 성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대로 그려낸 것이고, 낙원에서 추방되고 있는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죠? 성서 읽어보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이게 뭔가 AI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서양에서 이 그림을 둘러싸고 약간의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아담과 이브의 그 신체를 보게 되면 지금 어쨌든 중요 부위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잘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의 신체 특징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바로 배꼽입니다. 두 사람 다 배꼽이 있죠. 배꼽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서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배꼽이 있다는 것은 엄마가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모순이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누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듀러가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상당히 많은 이 낙원 추방을 그린 아담과 이브의 그림에서 배꼽이 빠지게 됩니다. 한동안. 그렇죠. 하나님이 엄마가 혹은 어떤 여성의 몸을 빌어서 해야 되는, 예수님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아담과 이브도 하느님이 만드셨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배꼽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그 현상으로 보일 수 있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이 배꼽도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래야 다른 인간들과 이제 그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부터 다시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해프닝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이게 인간이 사실은 처음부터 인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혹시 AI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신께서 최초의 AI 제작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성서의 한 구절도 쉽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딜레마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점에서 생겨나는데, 배꼽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들을 본따서 만든 여러 가지 기계 존재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인조인간이란 말도 있고 로봇이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런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들을 만물의 어떤 연쇄라고 할 것이 있다면 거기에 어디쯤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또 이제 등장합니다. 예, 중세부터 서양에서 유행했던 존재의 사슬이라고 하는 걸 보시게 되면 제일 밑에 무생물부터 시작해서 천사와 신, 그 인간에 이르는 이런 하나의 계단을 이루고 질서를 이루고 있죠. 이것에 의하면 인간은 동물보다는 우수하고 천사와 같은 영혼의 존재보다는 이제 아래에 위치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공지능,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은 과연 어디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또 하나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쯤 위치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초창기에 인공지능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인간과 동물 사이 혹은 인간보다는 아래에 두었겠죠, 그죠? 예, 서브 휴먼이라고 불러서 인간보다는 못한 존재로 불렀는데, 차츰차츰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인간과 동등한 위치를 점하거나 또 나아가서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어떤 능력을 지닐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주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니게 되었죠. 여러분, 이세돌 기사가 그 알파고와 대국을 해서 졌을 때 그때 많은 인간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직업들이 없어질 거다라고 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판사와 의사였거든요. 예,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민주주의와 평등이라고 하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자기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표적인 직업이 판사와 의사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의사와 선생님이 무조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죠. 만약에 뭐 나랑 비슷한 친구인데 뭐 내 병은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면 의사 선생님의 권위를 살릴 수가 없죠. 아무리 민주사회라고 해도 판사와 의사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AI가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면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더 나은 존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존재인데 이 만들어낸 존재, 새롭게 만들어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한테는 이 인공지능이 둘 간의 관계가 마치 신과 인간 간의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가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인데, 그 관계가 과연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제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계속 고민이고요. 지금 인공지능을 다루는 분들의 생각은 인공지능이 인간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영화에서는 오히려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보다 더 공포스러운 현상은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는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스스로 무슨 인간에 침입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인간들이 숙주가 돼서 바이러스를 인간들끼리 옮겨가는 것이고, 바이러스 자체는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복제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몸에 들어와야만 복제가 가능한 그런 존재죠. 굉장히 공포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인간보다 못한 존재들이 인간의 몸에 혹은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 사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공포를, 그리고 그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실감나게 다가온 것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였다면, 인공지능도 거의 못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일단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낯선 존재들이죠.
여러분들 20년, 3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자동차 같은 것이 나오리라고 상상을 하셨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죠. 낯선 존재가 출현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일상이 다 혼란스러워집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공과금을 내려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창구에서 기다려서 공과금을 냈죠. 고지서를 들고.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식당에 주문을 하는데 요즘은 그 키오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눌러야 주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모르면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지금은 일상, 내가 누리던 일상이 다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이러스와 인공지능의 어떤 공통점의 두 번째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예외 자체가 하나의 일상이 되고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그런 역전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통제력이 강화됐다고 해도 이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3년 전만 해도 저희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손을 씻고 하느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그런 바이러스가 다시 오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저는 인간 중심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그렇게 심오한 얘기냐라고 하실 텐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 중심주의가 얼마나 우리 삶에 속속들이 배어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에게도 우리가 또 종속돼서 노예 상태가 되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강의하신 분들의 강의에서 나왔을 것 같긴 합니다. 인공지능의 현재 어떤 형태에 있는가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분들의 생각은 인간의 복지, 행복을 위해서 이 기계를 최대한 이용하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죠. 그죠?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 그다음에 초인공지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분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은 첫 단계인 약인공지능입니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약인공지능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프로그램을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행하는 그런 능력을 지닌 기계들을 약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봇이라든지 컴퓨터, 알파고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속합니다. 이런 어떤 특정한 능력에 있어서는 이미 인간을 뛰어넘었어요. 연산하는 능력, 바둑의 수를 계산하는 능력, 이거는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그걸 초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인공지능은 그런 특정한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능력에서 인간과 비슷한 수준에 올라온 것이죠. 특히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차원에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강인공지능인데, 여기까지 개발되는 기에도 한참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술 수준은 약인공지능에서 강인공지능 사이 정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것이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 지금 이 자동차 회사들하고 그래서 많이 만들고 있죠. 그 뉴스 보시면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만드는 거지?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는 맛도 있고 원래 인간이 어쨌든 인간이 타게 되는데 왜 굳이 자율주행차를 만들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좋은 취지죠. 운전을 하실 수 없는 분들, 운전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드는 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예요. 거기에 기반이 되어 있는 생각이 뭐냐면, 과학기술 하시는 분은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인간을 오류투성이의 존재로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계를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오류들을 줄이는 것이 바로 이 자율주행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인간으로부터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타기만 해야 되고요. 운전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야만 이 자율주행이 아무런 무리 없이 잘 작동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들 가운데 운전을 하겠다고 시도함으로써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나오겠죠. 그런 여러 가지 딜레마가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기계가 나온다면 그걸 우리는 초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인간과 비슷한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어떤 기계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먼 미래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만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취지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 질문을 던져보면 어떤 필요가 있냐라고 던져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미국 그 외국에 있는 그 AI 연구소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제가 그냥 가져온 것인데요. 저는 뭐 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실제로 지금 가장 뭐라고 할까 피부에 와닿는 이런 기술은 이 의학 분야죠. 의학 분야에서는 진짜로 엄청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어 있고 실제로 가장 많이 발달해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학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사실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만드는지. 그거는 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인간의 오류 투성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영화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가 있다면 이게 인공지능은 도대체 왜 만드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포괄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 나오는 영화들 주로 SF 영화들이라고 하죠. 그 전에는 이제 공상과학 영화라고 했는데 꼭 공상과학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SF 영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이파이라고 부르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인공지능의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간의 필요에, 인간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어떤 기계를 만드는 것인가라는 질문. 이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인공지능의 효용과도 관련이 되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인간과 기계의 공존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 속에서, 물론 문학 작품 속에서도 나오지만 특히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존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관계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인간이 반려동물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과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은 그 동물로서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인간을 해친거나 하는 건 일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지만 기계의 경우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결부된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공지능 영화들을 보게 되면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는 문학 작품들도 마찬가지지만 외삽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외삽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라서 이게 그냥 번역을 해놓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더 적합한 우리말이 있으면 참 좋은데 찾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이걸 쓰신 분들이 처음부터 외삽이라고 쓰는 바람에 그냥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밖으로부터 삽입되었다라는 뜻이죠. 외삽인데 다른 이 개념이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의 사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살짝 벗어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이미 훨씬 더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강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초인공지능의 모습도 아주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영화에 많이 그려지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나 어떤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정도만큼의 기술적인 그 발전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그런 이제 기법을 이제 외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는 사람들이 그런 기술을 등장해서 가령 지금은 이제 거의 실용화 뭐 상상 속에 있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영화에 등장하면 사람들이 그걸 낯설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게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이거를 이제 노붐과 인지적 낯섦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보았을 때는 새로운 거고 낯선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미리 영화 속에서 구현하는 것을 외삽이라고 합니다. 이 외삽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외삽 효과는 어떤 거냐면 뭐 현실 세계와 다른 환상적인 대안 세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세계 속에 있는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을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사유와 상상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 물리 법칙과 이론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공상이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웜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우주에 여행할 때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웜홀이라는 말로 나오고 또 워프라고 해서 이렇게 순간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죠. 이거는 실제로 가능하지는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근데 실제로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영화에 등장했을 때 낯설지 않게 느끼는 그런 것들을 다 외삽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그 1968년에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도 인류가 최초로 인공지능을 다루는 영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8년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가 68년입니다. 그래서 이 해에 나온 영화인데 이때는 사실 지금과 같은 무슨 컴퓨터 그래픽 기술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디지털 기술이라고 아무것도 없을 때였는데 그때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영화를 만들었고 우주로 나가고 우주 쪽에서 여행하는 행성 간에 여행을 하는 그런 우주선 같은 영화를 만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촬영했냐? 왼쪽에 보시면은 이 잡지에서 이 영화를 만들기 몇 년 전에 잡지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주 정거장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누군가가 상상을 해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영화 속에 실제로 구현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우리가 지금 익숙한 것처럼 디지털 컴퓨터 그래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이를 찢어서 만들어서 그거를 촬영 기법을 가지고 저렇게 마치 우주 공간에 있는 것처럼 찍은 그런 영화입니다. 저 68년에 만든 저 감독이 이제 얼마 전에 죽었는데요. 저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정말 와 놀랍다라는 한 생각이 들 정도의 촬영 기법이 있습니다. 한번 꼭 그 기회가 된다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제목이 밑에 나와 있듯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68년에 2001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굉장히 재밌고 그 영화에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영화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던 이유는 과학기술과 가장 밀접한 장르가 예술 장르가 영화이기도 하고요. 영화는 여러 가지 장비와 장치와 기술, 효과 이런 것들의 도움 없이는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예술 장르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순수 예술과는 다르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과학기술과 가장 밀접한 예술 장르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는데 아주 적합한 장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삽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이걸 잘 만들어서 잘 쓰자 이런 얘기를 하는 영화보다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인류가 파멸을 한다든지 인류의 어떤 커다란 곤란한 점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체로 비판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왜 도대체 이걸 만드는가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질문, 이런 어떤 인문학적인 사유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혹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깃들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가진 힘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잘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충분히 이런 기술들을 통제해서 인간의 이기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인간을 어떻게 믿어라는 거죠. 그런 통제 불능의 상태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중적인 태도가 영화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뭘 하고 그게 인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라는 것보다도 인공지능을 왜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데 대한 어떤 철학적인 질문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과학기술과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표현하는 말이 AI 포비아라고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 인공지능 공포, 혹은 기계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낯선 존재가 등장하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기계가 왔다 갔다 하고 하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인간 바깥에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들과 맺는 관계를 항상 인간의 중심을 놓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그냥 인간이 중심이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복잡한 적어도 6, 7가지 정도의 복잡한 생각들이 이게 때로는 겹쳐서 또 때로는 상반되는 형태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행위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인간 중심주의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인간 중심주의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과 등치시키기 쉽죠. 인간 중심주의면 인간이 다른 모든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 비해서 우월하다. 아까 말씀드린 존재의 사슬에서 보면 우리 위에는 영혼과 같은 존재밖에 없고 다 우리 밑이야 라고 하는 것.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이 인간 우월주의, 종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인간이 다른 모든 존재들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훨씬 강도가 덜하지만 서양 사상에서는 이것이 거의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의인주의라고. 의인주의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간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동물과 동물 간의 관계도 인간 간의 관계의 한 변형으로 보고 다른 존재들 간의 관계도 다 그렇게 봅니다. 인간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세계를 보기 때문에 이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를 관리하는 매니저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다른 존재들을 인간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보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 이걸 의인주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인간 우선주의. 인간의 복지와 인간의 안녕을 위해서 다른 존재들은 충분히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위한 실용적 목적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서 다른 존재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주 단적인 사례가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죠. 인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인간 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차별주의라고 하는 것. 인간 차별주의가 인간 중심주의인가라고 약간 갸우뚱하실 분도 계실 텐데 실제로 차별을 한다는 거 하는 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세워놓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로. 근데 그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었을까요? 세계에서 통용되는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무의식적으로 통용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기준은 인간성의 기준은 백인 중심의 어떤 생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달하는 존재, 피부색, 성, 이런 것들이 혹은 인간의 신체적인 능력, 정신적 능력 떨어진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보고 차별하는 것이죠. 그런 태도가 인간 중심주의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지상주의. 인간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신적인 영역 혹은 천사들의 영역, 영혼의 영역과
지속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예. 바로 요게 인간 지상주의라고 하는 인간만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저는 인공지능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생각이라고 봐요. 예. 그거를 이제 잘 그리고 있는 영화를 강연의 끝머리에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이것의 이면, 인간 중심주의 이면이지만 그거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인간 허무주의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것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을 다 폐기할 수 있다는 것. 인간적인 것이 의미가 없다. 모든 인간적인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태도 역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인간만이 유일한 존재고 인간을 우선해야 되고 인간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적인 것을 자기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인간 존재가 다른 존재들과 맺는 여러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대로 그것을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은 이제 인간 중심주의를 반성하자는 여러 가지 철학 사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등장한 것이 그 새로운 사물론이라고 해서 인간과 다른 사물들 간의 관계를 관계 중심으로 풀어내는 것이 철학이 사유해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조류들이 많이 등장을 하겠고요.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비인간적 요소, 자연 사물 속에 있는 인간이 아닌 요소들, 인공 사물 이런 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새로운 철학적인 조류가 나타나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이제 인간 중심주의가 초래한 가장 가공할 만한 끔찍한 결과가 뭐냐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인간이 인간 중심주의를 반성하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등장합니다. 인류세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생각을 가지고 인간 중심주의를 반성하지 않은 그런 이제 논란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화 속 인공지능의 도전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포스트 휴먼의 윤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전에 강의하셨던 분들께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휴먼의 윤리라는 말. 사실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말이죠. 인간이 인간을 초월한다. 혹은 인간 이후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인간 이후를 상상한다는 것이 사실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이 그렇지 후기 인간 혹은 탈인간 이런 식의 번역이 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간 이후라고 하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지금 폭넓게 쓰고 있지만 사실 이 포스트 휴먼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인간 안에 있는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가 지금까지 망각하고 돌보지 않았던 인간 아닌 존재들과의 관계에 정향되어 있는 인간적인 요소들을 다시 찾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포스트 휴먼에 담겨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인간 이후, 즉 인간만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라지면 세상도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한테 가장 크게 있죠. 기후 변화 때문에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지구의 멸망, 행성의 멸망이 아니라 인류의 멸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은 인류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종말해도 세상은 계속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있으나 내가 인간 안에 있지만 인간이 지금까지 무시해오고 차별하고 돌보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끄집어낸다는 것이 그걸 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속에 있는 타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말씀드렸듯이 인간 중심적인 사유에서 얻을 수 없는 인간이 종말을 한다고 해도 세상은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바깥의 존재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윤리
윤리가 바로 포스트 휴먼의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영화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걱정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는데 기후 변화를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경우는 미세먼지가 올 때라든지 그런 경우에 다시 못 느끼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혜택받은 경우라서 그럴 거예요.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미세먼지를 빼면 사실 크게 문제가, 기후변화의 어떤 위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홍수가 온다든지 눈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 덜 좀 더 감각을 못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엄청 심각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정책자들과 우리 사람들은 실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타자라는 존재가 인간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틀, 인간의 통제 안에 항상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점, 그리고 그 존재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수호지심 혹은 염치 같은 것들을 인간 아닌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낯선 존재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불쾌의 골짜기라고 하는 실험인데요. 이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공학자가 실험한 것입니다. 뭐냐면 인간들에게 인간과 아주 흡사한, 인간과 유사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존재들을 제시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로봇 팔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죠. 인간이 저렇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랑 닮긴 했지만 인간은 아주 흡사하지는 않다라는 그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재밌어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다가 인간과 너무 흡사해서 끔찍한 모습을 닮은 존재가 등장하면 갑자기 즐겁지 않고 불쾌해진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존재는 분명히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로봇처럼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배에는 이제 기계 장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기계야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얼굴 표정을 보시면 인간과 너무 똑같아요. 그럼 갑자기 이게 즐거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존재들은 로봇, 강아지나 이런 걸 보면 귀엽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존재를 보면 저건 기계인데 사람하고 너무 똑같네 라고 해서 인간과 다른 존재들 구별해주는 그런 최소한의 차이가 자꾸 좁혀질 때 갑자기 공포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걸 불쾌의 골짜기라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그래프에서 아래쪽으로 노란색이 쭉 떨어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흡사한 존재가 등장하면 저렇게 공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흡사해서 이제 인간과 구별이 안 되는 존재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다시 친숙도가 증가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바로 이제 불쾌의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계성이 드러나고 인간과 그 기계 간의 차이가 드러날 때는 재미있게 보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던지는 질문과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물음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과학기술의 물음은 뭐냐면, 지능과 감정 혹은 무의식을 모두 지닌 초인공지능, 즉 인간과 아주 흡사한 존재를 과연 인간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오래된 인류의 오래된 꿈이기도 했죠. 문학 작품으로 치면 괴테의 파우스트라든지, 16세기 영국의 크리스토퍼 말로라고 하는 극작가가 셰익스피어와 동시대에 있던 사람이 닥터 파우스터스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신의 경지에 도달할 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데, 인간의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과 가장 흡사한 존재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박사가 만들어내고 됐던 그런 꿈이기도 하고요. 과연 그걸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인간의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이 추구하는 어떤 물음이라면, 영화에 나타난 철학적 물음은 반대이죠. 애초부터. 왜 인간은 인공지능을 만드는가? 인공지능이 바꿀 인간의 삶이 과연 좋은 것인가? 진선미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갖게 된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건 과연 좋은 일인가? 인공지능의 윤리,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인공지능 간의 윤리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영화 속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몇 가지 분류를 할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을 인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는 시각과, 혹은 그것보다 아래, 혹은 그것보다 적어도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능력이 뛰어난 존재로 보는 그런 시각으로 분류해 본다면, 대부분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하위 인간으로 등장합니다. 인간의 특정한 능력과 특정한 기능을 인간보다 훨씬 잘 수행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능력 면에서는 인간에 떨어지는 존재로 보는 그런 영화들이 바로 인공지능의 첫 번째 가장 지배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영화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텐데, 대체로 다 외국 영화를 소개해드려서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1982년에 나온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거의 이 인공지능을 다룬 영화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2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컴퓨터 막 나올 때였거든요. 286 컴퓨터 나올 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이 블레이드 러너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공지능의 모습은 레플리컨트라고 해서 인간을 복제한, 기계적으로 복제한 존재들입니다. 그 기계적으로 복제한 존재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노동을 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수명이 4년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4년으로 그려져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신하는 것인데, 그 영화의 대충 기본 골격은 이 4년의 수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레플리컨트들이 인간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만든 사람들한테 와서 수명 연장을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듯이 그런 상황처럼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망쳐 나온 이 레플리컨트라고 하는 복제 인간들을 찾아서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형사를 블레이드 러너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 이 영화의 주인공인 그 복제 인간을 추적해서 잡았는데, 이 블레이드 러너로 나오는 형사가 죽이려고 하는 순간 자신이 위협에 처하게 돼서 건물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로봇 복제 인간이 그 형사를 구해주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굉장히 휴머리즘적인 드라마였어요. 야, 이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기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AI라는 영화가 있죠. 이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2001년에 만든 영화인데요.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 있는 부모가 아이가 병을 고치는 동안 대체할 수 있는 아이로 이 인공지능을 집에 데려옵니다. 이게 꿈 같은 얘기죠. 아이를 대체한다니요.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공장에서 이렇게 아이를 데려오면 되거든요. 자기 아이 일정한 기간 동안 기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족을 대체하는 존재까지로 그려지는 것이 AI라는 영화이고요. 물론 이 AI는 일정한 기간 쓴 다음에 버려집니다. 가차없이 버려지는 존재로 그려진다는 것. 그 다음에 네버 렛 미 고라고 하는 가즈로 이시구로라고 하는 일본계 영국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똑같은 제목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이건 합성인간이에요. 이게 약간 줄기세포 같은 것인데, 인간의 어떤 특정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것의
필요한 장기나 신체 부위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인간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 그들이 훨씬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다라는 게 대체로 이런 영화들의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그녀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허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되게 재밌는 게 쉬가 아니라 허입니다. 이거 여전히 목적격으로 썼는데 이 영화는 비서 겸 애인 겸 모든 것들을 대체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 인간에게 만들어진 새로운 인공지능 존재인데 단 하나의 약점은 모든 것이 완벽한데 신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대화는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그 로봇이나 이런 인조인간의 형태로 등장하지는 않는 그런 감정적인 인공지능입니다. 아마 요거의 가장 그 초창기 버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빅스비나 쉬디 같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도 역시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은 불완전한 인간의 목적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들로 그려지고요. 신체적인 대체, 관계적인 대체, 감정적인 대체를 하는 존재로 인간보다 못한 존재에서 인간의 결핍된 부분을 보충해주는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 이 최초의 인공지능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 것은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막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원할 때는 쓰고 아니면 버리고 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져요. 인간은 그렇게 자기중심주의적인 존재다. 반면에 이 인공지능 인간들은 그런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희생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 영화들이 하려는 얘기는 인간 너희들은 반성해야 돼라는 문제들을 제기하는 이런 인공지능을 함부로 만들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허라는 영화, 그녀라는 영화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남성 주인공이 나오고요. 이 남성 주인공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존재로 이 컴퓨터 화면에 있는 저 프로그램에서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그 목소리가 나와서 이 남성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죠.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컴퓨터 속의 파일을 다 뒤져서 책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지금 챗 GPT처럼 내 무슨 주제로 책을 써야 되는데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뒤져가지고 책을 한 권 만들어봐. 책을 만들어서 책 형태를 만들어서 내용을 다 채운 다음에 그걸 출판사에 보내서 실제로 출판을 성공시키는 데까지 나갑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비서 같은 존재가 하나 있으면. 아마 모든 인간이 특히 남성들이 원하는 인공지능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특징은 이 인공지능으로 나오는 이 목소리만 있는 이 존재가 사실 인간보다 훨씬 더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등장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남성은 실제 인간관계가 아닌 관계를 모두 끊어버리고 이 컴퓨터로 나오는 이 음성으로만 나오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심지어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컴퓨터가 업데이트를 하는 바람에 통신이 안 되죠. 그래서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다시 연결이 돼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지금 8,316명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다. 기계니까 가능하겠죠. 인간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양다리도 아니고 8,000다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현실을 깨닫는 거죠. 얘가 나와 1대1의 친밀한 관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얘는 기계고 기계는 기계이기 때문에 나와 1대1로 대화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와 동시에 8,000명의 다른 사람들과도 똑같은 관계를 맺고 똑같이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뭘까요?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존재도 나와의 친밀한 1대1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계가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다라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이드 러너에서도 이 휴먼 레플리컨트로 나오는 이 복제 인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네 인간들이 믿지 않으려 할 것을 나는 봤다. 그 모든 순간들은 마치 빗속의 눈물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고
이제 내가 곧 죽을 시간이고 수명이 다해서 죽기 전에 자기를 쫓아오는 블레이드 러너 이 형사를 구해주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네는 못 보는 게 있어. 나는 봤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파멸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어갑니다. 굉장히 감명 깊은 그런 대사였고요. 저는 이제 그 영화관에서 이거 85년인가에 다 봤는데 보면서 약간 울컥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막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스타트rek이라고 하는 그 오랫동안 미국에서 유행했던 그 SF 드라마죠. 몇 차례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 시리즈의 최초로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합니다. 이 로봇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휴머나이드 앤드로이드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런 존재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정의들을 내려주고요. 이 하위 인간의 모습들은 대체로 인간이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되게 익숙하죠?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로봇,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인조인간. 그것이 굉장히 익숙해요. 왜? 인간보다 못한 존재들은 항상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제 다른 영화들에 등장하는 인공지능들은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인간 되는 게 뭐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월-E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드라마가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 지구가 다 망해가지고 기후 변화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어떤 이제 회사가 만들어낸 인공 우주선을 타고 공중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지구에 남아있던 인공지능 기계인 월이라고 하는 로봇이 이 세계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우주선에 타 있는 인간들이 뭘 하냐면 인간의 모습이 다 이렇습니다. 약간 전응아처럼 전응하란 말 옳은 표현이 아니지만 지능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뚱뚱하죠. 이게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게 된다면 맞게 될 미래의 모습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왜? 모든 것들이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계가 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과학기술을 지금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노동에 시달리고 생계를 시달리는 이런 것들을 다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면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와서 강의 듣고 이런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것도 다 AI가 하는 겁니다. 굳이 여기 와서 왜 들으세요? 구글 쳐보면 다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래 결국 뭐냐?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 앉아가지고 주는 대로 먹고 살만 찌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버릴 것이다라고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패러디를 하고 있지만 이게 낯선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뭐가 등장하냐면 적대적인 인공지능이 등장했어요. 인간들의 어떤 모습에 감업하지 않고 인간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고 인간이 얼마나 쓸모없고 인간이 얼마나 해로운 존재인가 이 지구상에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는 새로운 존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대적인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요. 68년에 나온 아까 말씀드린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HAL 9000이라고 하는 중앙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약간 서버 같은 건데요. 이것이 다 조종을 해서 인간들을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아시죠?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와제네거라고 하는 그 영어를 잘 못하는 미국인이죠. 근육질에. 그 영화에 보면 스카이넷 혹은 T800이라고 하는 로봇과 시스템이 등장해서 인간들을 파멸하는 겁니다. 인간과 대결하는 존재들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것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죠. 그 키아누 리브스가 왜 이렇게 총알 피하는 그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보신 분들 다 계실 겁니다. 이건 시스템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시스템이 마치 빅브라더처럼 인간들을 다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매트릭스는 어떻게 운영되냐면 인간의 지금까지 기계를 이용해서 인간 생활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을 삼았듯이 기계가 인간의 신체 에너지를 뽑아서 그걸로 기계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인큐베이터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 쓰는 존재로 만들어요. 엄청나게 끔찍한 미래죠. 우리가 너희들이 했듯이 우리 너희에게 한다라는 식의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오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매트릭스에 나오는 것이고 그
인간들이 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형태로 만들어낸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실제로는 그런 기계 시스템이 만들어낸 조작된 현실이다. 그래서 그거를 가상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현실로부터 벗어나야만, 예, 꿈에서 깨어나야만 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철학적인 영화고, 이 매트릭스 관련돼서는 엄청나게 많은 철학책들이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도 아닙니다. 한 10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한 10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적인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인간과의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간에게 복수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계속 그려지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희생자라고 하는 그런 틀을 깨버리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인간의 지배 시스템을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되돌려주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 이게 바로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HAL 9000, HAL 9000이라고 부르는 컴퓨터인데요. 눈만 보이죠? 빨간색 눈만 보이는. 저게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게 뭔지 볼 수가 없어요. 눈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옵티콘이라고 합니다. 마치 큰 망루에 그 간수들이 죄수들을 이렇게 삥 둘러서 보고 있으면 죄수들은 저쪽을 볼 수 있지만, 예, 간수들은 죄수들을 볼 수 있지만, 일거수통을 다 볼 수 있지만 죄수들은 간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24시간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이 일망 감시 체계라고 하는 것이고 판옵티콘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인공지능이 인간을 그런 식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처럼 작동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카이넷은, 예,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울림이 다르겠죠. 스카이넷이라고 해서 이거 그 학원 네트워크 같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이제 킬러 머신, 사람들을 죽일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들이 생겨나는 그런 영화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트릭스에서는 이렇게 인간들을 인큐베이터에 집어넣고 인간을 신체 에너지로 추출해서 쓰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스템을 상상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독특한 거죠. 그 전에는 인공지능들이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충분히 쓰이고 유용하게 쓰이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영화 속에 그려지는 인공지능들은 인간과 대등한 혹은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서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인간이 했던 것 그대로를 돌려주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묘사됩니다. 왜 이런 두려운 존재들의 모습을 계속 표현하는 것일까? 이게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엑스마키나라는 영화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엑스마키나라는 영화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걸 만드는가? 왜 우리는 이런 두려운 존재고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하는가? 인간이 약간 변태인가? 이런 식의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엑스마키나가 2015년에 나왔을 때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지만 실제로 이 영화가 던져주는 질문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최소한의 차이가 사라진다면 인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존재가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 인간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존재로 탄생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걸 우스꽝스럽게 다룬 영화가 있어요. 예, 소개팅을 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민증을 까죠. 근데 사실은 나는 인공지능이야라고 얘기를 나중에 합니다. 사랑에 빠졌는데 고민하죠. 내가 인공지능과 그냥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인간을 찾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우스꽝스럽고 웃기겠지만 여러분들의 손자 또 증손자 시대에 가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AI로 만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동남아시아에서 누구를 데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돌려주는 이 복수의 행위. 사실 복수라고 하지만 이 복수란 개념도 인간 중심적인 개념이에요. 기계들이 할 일을 할 뿐이고 인간에 대해서 복수 같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이런 복수의 행위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과학기술자들에게만 물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책임이 없는가? 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고요. 또 왜 인간은 이런 감정을 지닌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 곁에 두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감정을 지닌 존재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뭐냐면 인간이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고 자기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존재를 자기 곁에 두고 싶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지 않죠. 왜? 툭하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배반하고 이런 걸 하니까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겉으로는 안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기만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특질일 거라고 보는 그 생각이 여기 저는 깔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감정을 지닌 존재이되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한계 안에 들어있는 존재들을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의 어떤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죠. 한 1번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것인데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튜링 테스트는 뭐냐면 어떤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 이 기계가 기계인지 아니면 인간적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이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는 이제 컴퓨터가 어떤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냈을 때 그 결과값이 인간이 한 것과 거의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없다면 그냥 이거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과 동일하다라고 판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인공지능이 자신이 기계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인간에게 호소를 했을 때 인간이 과연 이 기계로 만들어진 여성을 하나의 자신과 동등한 인간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그렇게 착각을 해서 감정을 전이할 수 있는가라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남성이 여기서 나오는 어떤 여성을 보고서 이 여성 로봇을 보고서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이 여성 로봇이 바로 만들어진 로봇인데 이 로봇이 말도 잘하고요. 그래서 감정을 교류하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남성이 이 여성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과연 이런 이제 인공지능 존재에게 저렇게 빠져서 저것을 마치 인간처럼 착각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신이 완벽한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고픈 과학자가 이 둘이 벌이는 모습을 다 모니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신적인 존재로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남성이 그 사실을 알고 그 과학기술자의 그 야심을 파괴하면서 이 여성 로봇을 도와서 여성 로봇이 탈출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플롯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영화이고요. 그래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인간의 복지와 행복,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의 아주 일반적인 대답이었다면 정말 그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이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은 뭔가 자신의 이 초월적인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거는 효용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과연 자신과 구별 불가능한 인간 존재들이 만들어진다면 공존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존재들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자신보다 항상 아래에 두는 형태로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두지 않는 이상은 늘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낸 존재를 또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으로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우리는 어떤 인공지능을 원하는가? 우리는 인공지능을 원해도 되는가? 이런 이제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를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밤에 좀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공지능에 관한 질문들은 포스트 휴먼, 즉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어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각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것이 영화 속에서는 과학기술과는 다른 형태의 물음으로 제기되고 그 물음은 바로 왜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드는가 라는 어떤 그 의문,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 등장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2부 순서 토론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은 우리 강연자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고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앞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지금까지 백종현 선생님께서 강연하셨을 때 시작부터 지난번까지 해서 포스트 휴먼 시대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과 관련된 부분을 쭉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 오셨고,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그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하는 이 특정한 현상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각자 선생님들 생각을 갖고 계시려 생각을 하고요. 그걸 종합적으로 오늘 이제 얘기를 해준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오늘 강좌 선생님 핵심적으로는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그것이 인공지능이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인간을 위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계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진화 과정에서 새롭게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만들었거나 혹은 또 이제 개발해 왔던 것들이 결국은 철저하게 또 인간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포스트 휴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 근대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휴머니즘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우리는 지금도 그걸 금과 옥조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었죠. 어떻게 보면 칸트 철학의 근본 명제이기도 합니다. 물음인데 칸트는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을 얻기 위해서 평생에 세 가지 작업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였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도대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얼마나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규명을 하려고 해봤고요.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과학적 지식, 과학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이제 우리는 알매 대상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제 그 과학적 인식을 넘어서는 부분은 결국 우리 인간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소위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제 답하려고 인간에게는 무엇보다도 도덕이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또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그죠?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는 미학의 영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판단력 비판을 통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하고 난 뒤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칸트 내 철학은 순수 이성 비판도 아니고 실천 이성 비판도 아니고 판단력 비판도 아니고 바로 인간학이다, 안트로폴로기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 세 가지의 물음은 궁극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답변을 하려고 했던 작업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현재 우리에게는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관점으로까지 이렇게 확장 내지는 확대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 하에서 지금은 인간이 모든 이 생명이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무생물까지 포함해서 이 지구 행성 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최상의 포식자 자리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소위 이 중세가 등장하기 전에 플라톤의 철학을 중세에 넘겨주게 되는 그 과정에 있었던 철학자 중에 플로티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세상의 만물은 이런 존재의 사슬 속에 이렇게 얽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바로 신 밑에, 물론 그 중간에 천사도 이제 끼어 있습니다만, 인간의 위치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 인간의 위치가 바로 그 제1 신의 경지까지 가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과도한 인간 중심주의가 표현하는 것들인데, 그 결과물들이 지금은 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인간이 다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해왔었는데, 실제 우리 SF 영화, 보통 우리는 그렇게 과학 공상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단순히 과학 공상,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보면 이것들이 과연 오늘 우리 강의자 선생님께서 우려했던 모습들이 이제 또 현실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이제 갖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강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스 커즈와일에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와 같은 사람에게도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왜 자율자동차를 만들려고 합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우주여행을 하려고 합니까? 커즈와일에게 당신은 왜 2045년이 되면 이제 소위 과학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런 특이점 상태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기타 등등, 오늘 우리 강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그 내용, 비록 영화 속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영화 속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단위로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내용 포함해서 여러분들 각자 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가벼운 질문부터 무거운 질문들까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또 좋은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질문 받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쪽에 계시는 선생님 먼저 받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참 재미나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강의 한 5번 쭉 들었는데 모르는 내용도 정리도 되고 했는데, 사람 살면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디빌더도 근육 크게 한 말 하려고 스테로이드 맞고 뭐 온갖 약 먹고 큰 그런 애들이 나가는 대회가 있는 반면에 나는 그런 거 싫다, 이래가 하나도 안 먹고 그렇게 내추럴 뭐 피트니스인가 그런 거 하는 애도 있거든요. 그게 사람이 선택인데, 제가 교수님도 골프 치는 건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 골프채를 아무리 뭐 1,000만 원짜리 1억짜리를 만들어도 제 실력으로는 똑바로 못 보냅니다. 골프채가 아무리 좋아도. 근데 이제 기술을 접목시키가 채를 이상을 하나 만들면 각도 뭐 전부 조정해가 스위스 파트에 탁 맞들어가는 골프채를 만든다. 그건 치면은 똑바로 가죠. 근데 과연 그거 치면은 PGA에서 승인하겠냐? 제가 볼 때는 못 친다 할 겁니다. 그럼 그런 채를 교수님은 돈 주고 사가 칠 거냐? 제가 볼 때는 칠러 간 사람도 있고 안 칠러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 강의 중에 여자 그 배우자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런 여자 로봇 여자하고 결혼을 할래 안 할래 물으면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한다는 하는 사람, 그거는 답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선택인데 그 선택하는 거는 인간이나 사회가 제도에 따라서 변합니다. 강간 뭐 간음죄도 된다 하다가 안 된다 하다가 그 로봇도 여러 사람이 되면 되든 안 되든 정할 거 아닙니까? 그때 정해보면 되고 로봇팔 뭐 이야기했는데 저는 재미로 생각했어요. 로봇팔 돈 주고 만들었는데 이거 누가 뽀사지마 상해죄로 고발할까 손괴죄로 고발할까 그것도 그때 돼가지고 사람이 정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걱정할 건 하나도 없는데 저는 혹시 이제 그리고 원자 폭탄 같은 게 위험하다 그러면서도 그때는 좋은 도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술이 그 회복 불가능한 어떤 지점에 가가지고 기계가 예를 들어 인간을 지배하는 그걸 그때 만약 위험성을 다 알면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순간에도 인간이나 국가나 집단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걸 아마 만들고 그러지 싶습니다. 그때 돼가지고 제가 살아가 죽으면 그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지 뭐 복잡하게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질문 아니고 느낀 걸 예. 그럼 소감을 질문 하나 하면 그럼 교수님은 그런 골프채 사겠습니까? 예. 뭐 답변 가능합니다. 네, 예. 굉장히 그 피부에 와닿는 질문이긴 한데 저는 사실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그거 골프가 아니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 하게 되면 이제 그 선택을 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 인간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과 다른 그 특징이 있고 그 선택이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인간의 가장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혹은 다른 사람이 다 원하지만 자기는 다른 선택을 한다라는 것에서 어떤 기쁨을 느끼는 순간도 있단 말이죠. 가령 뭐 동물을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먹을 게 있으면 그걸 먹기 위해서 싸우고 하지 그것을 제가 먹으니까 나는 안 먹을래 이렇게 하는 동물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인간은 선택을 하는 동물이지만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거를 이제 책임이란 말과 연결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불러올 결과들, 그 좋은 결과일 수도 있고 나쁜 결과일 수도 있죠. 원자탄 말씀하셨는데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들이 이게 그 인류를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안 만들 거냐 이런 생각을 또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끔찍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만들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너무나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지만 선택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인간을 가장 인간적으로 만들어준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게 되면 그런 식의 선택을 하는 어떤 기준이 인간에게는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 경우에도 혹은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우리가 항상 인간 중심주의라고 해서 인간 중심주의적으로만 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합리성, 이성적인 능력, 칸트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제 인간의 어떤 다른 존재들과의 차이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시절이 되었고 더더군다나 인공지능은 어떤 계산적인 이성, 도구적 이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판단을 못하지만 어떤 기계적이고 어떤 방식으로 연산을 하고 입력된 대로 결과를 내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을 초월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어떤 AI가 있어서 판사를 하게 됐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판례들을 다 학습을 하겠죠. 그리고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뭐 인간처럼 뭐 이렇게 정상을 참작한다든지 뭐 고려하지 않겠죠. 그 정확한 죄에 해당하는 어떤 형량을 내리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게 인간 세상에 정의가 구현되는 방식일까요? 실제로 어떤 사람의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게 가령 장발장 같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주 그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것인데 어떤 그 행위만 놓고 판단하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판사가 AI가 있다고 해서 우리 삶이 과연 좋아질 것이냐라는 문제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성, 이성 이런 것을 가지고 인간을 판단하는 시대는 같다. 그게 바로 인간 중심주의 핵심이라면 이제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선생님? 예, 좋습니다. 예, 선생님 질문 받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문과 교수님이셔서 제가 가장 또 영화와 이래 가지고 가장 좀 환상적인 이런 것과 연결시키는 걸로 제가 좀 예상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굉장히 철학적인 가장 기본적인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신 강연으로 제가 기억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선생님께서 포스트 휴먼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끝부분에 가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동의를 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참 좋겠다 하는 점이고요. 그다음 맨 처음에 뒤로 이야기하셔가지고 저도 그 사람이 뉘른베르크에 그 사람의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뉘른베르크가 실제로 2차 세계대전지의 전범들의 그 재판을 했던 곳인데, 그때 전범들에 대한 죄목이 엄청나게 많이 나열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죄목이 Crime Against Humanity예요. 그래서 그 전범들 전체를 아우르는 범죄는 휴머니티에 대한 크라임이다 이거거든요. 휴머니티에 반하는 크라임이다라는 이런 죄목을 내었을 때 어느 누구도 이런 황당한 죄목이 뭐야라고 질문을 제기한 적이 없는 걸로 모두 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휴머니티라고 그 당시에 70년 전쯤 되겠죠. 그랬을 때 그 당시에는 휴머니티라고 할 때 전 세계인들이 그 엄청난 홀로코스트를 보고 그 결론을 그렇게 한마디로 내렸을 때 다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뭐 AI, 포스트 휴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는 그 휴머니티라고 70년 전에는 모두 전 세계인들이 동의할 수 있던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걸 숫자로 다 나타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무리 캐터고라이즈 해도 그 범주 너머에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믿음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고, 아마 선생님도 논지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브휴먼이라고 해서 그 정도의 AI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슈퍼휴먼이라는 AI가 등장한다면 그것은 다시 어떤 crime against humanity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만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냐하면 아직 슈퍼휴먼 AI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블레이드 러너에서 보여주다시피 그 떨어져가는 실제 죽어가는 인간을 구하는 게 기계란 말이에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 기계를 만든 것은 우리이고 그 기계를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슈퍼휴먼으로 가면은 그 통제를 벗어나는 어떤 가상의 뭐인 거죠. 그랬을 때 그것 역시 과학자들이 어떤 변명을 하든 간에 그것은 crime against humanity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만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예, 답변 바로 하셔도 되겠죠. 예. 제 강연 주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사실 무겁고 심각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휴머니티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간성이라는 말로도 되고 또 영어로는 인류를 가리킬 때 그냥 휴머니티라는 말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맥락은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가공할 만한 일이죠. 유대인들을 그렇게 그 학살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가공할 만한 범죄라는 사실 담아내는 건데,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셨어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사람들이 각성을 해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몽을 하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좀 비관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간 본성에 그런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정신분석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책도 썼는데, 정신분석을 공부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들이 그런 겁니다. 인간 안에는 정말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굉장히 폭발적이면서 무서운 어떤 것이 있다. 그런 폭탄 하나를 지니고 다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자기보다 더 힘이 있는 존재, 자기의 능력을 초월하는 존재를 만들 생각을 하냐는 거죠. 동물이 그러겠습니까? 뭐 그 미생물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궁금하죠. 왜 인간은 도대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특정한 능력을 지닌 혹은 특정한 인간의 결핍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건 도구로 삼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인간의 어떤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도구를 넓게 보게 된다면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인간 간의 어떤 관계를 증진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고 또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특별한 도구, 특별한 물건을 보게 되면 이게 인간의 전반적인 능력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혹은 인간의 그런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상관이 있듯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힘이 있는 어떤 존재를 자기 통제하게 둔다고 하는 것이 다른 인간 존재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공지능은 인간에 대한 지배를 완성하기 위한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는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로봇을 만들며 그런 가공할 만한 핵폭탄을 만들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효용이 있는 일이고 필요에 의해 쓰일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통제 불가능한 존재들을 만들어서 자기보다 더 엄청난 존재들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거는 자기가 다른 인간 존재들과의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배를 하기 위한 어떤 태도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율주행차를 만들었다고 예를 들어서 그게 상용화돼서 이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원하는 데까지 차가 데려다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어떤 구조가 있어야겠죠. 그게 어떤 한 인간이 통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결국 그 시스템에 우리는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또 벗어나려고 하는 음식이 만들어지고 그 시스템을 파괴하자고 하는 운동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게 또 순환이 돼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고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의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바가 꼭 인류의 파멸을 위해서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 모두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금 덧붙여서 우리 허정명 교수님 저 질문에 대한 걸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왜 그러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 합니다. 이런 그 재판소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범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연합군 측에서 왜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했을까 혹은 인간성에 대한 범죄라고 했을까 이제 이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인류 역사 안에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전의 전쟁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의 전쟁이더라도 그것은 나름대로는 인간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개발한 수많은 그런 수단들이 있었겠죠. 활도 있었고 칼도 있었고 뭐 기타 있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인간과 인간이 직접 대면하면 싸웠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벌어진 전쟁에서 있는 그런 학살이 없습니다. 살상이 없습니다. 대량 살상이 있을 수가 없었고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데 1차 세계대전이 바로 그걸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인간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위해서 편리하게 유용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전쟁 도구들이죠. 그죠? 전쟁 도구들. 기관단총을 포함해서 각종 화학, 그죠? 약품들 등등. 1차 세계대전에서 전 세계 그 수많은 인류 역사 안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학살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죠? 2차 세계대전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예. 우리 유대인 600만 명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유대인이 600만 명 죽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뿐이지. 아마 또 많은 역사가들은 수정주의 역사가들은 그 중에 몇백만 명은 유대인이 아닌 소위 말하는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그 떠도는 집시들, 그리고 흑인들 뭐 등등 해서 소위 말하는 여기서 인간 중심주의 관점에서 이야기했던 철저한 그 인간 우월 의식을 가진 인종주의죠, 그죠? 인종차별주의적 관점.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이 인간을 야만적으로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단죄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이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그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홀로코스트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반대로 팔레스타인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학살을 지금 단행하고 있고, 우리는 한국 전쟁도 겪었고요, 베트남 전쟁을 겪었고, 수많은 전쟁들을 겪으면서 이런 학살들이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 전쟁 도구들이죠. 인공지능도 지금 사실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하죠. 다 전쟁 무기입니다. 실제 따져보면. 그것을 이제 상업화 시키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손에도 들리고 집에 컴퓨터로 들어가고 이제 이런 거죠. 이 배후에 뭐가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배후에는. 그게 이제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얘기한 이런 내용들과 다 같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여기에 인간 중심적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지구 행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배 질서, 이게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 안에서. 예.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받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철학 강의라 하는 그 뚜렷한 목표 하에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용어거든요. 그 용어를 좀 이해하면은 본론이나 혹은 결론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나, 이해하려고 하는 욕심은 저뿐만 아니고 여기 참석하신 분이나 집에서 유튜브를 보시는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강 교수님이 그 간략하게 첫 부분에 예, 재밌게 설명하셨는데 그 weak intelligence에 관한 거와 그 다음에 general intelligence 중간에 지금 우리 현 인간에 속해 있다. 참 재미있는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당장 보면 어려운 단어가 외삽이라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 밖에서 그 기능의 가치로 뭐 어쩌고 저쩌고 더 혼란스럽거든요. 이 문제를 그 외에도 뭐
한 개만 더 예를 들게요. 절대적인 인공지능 외에 그 보면 펜 옵티콘 어떻게 모두가 다 보느냐. 그런데 제가 우선 이런 걸 읽을 때 그 조지 오웰의 1894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 감시 감독하에 사는데 한국 사람들 지금 그 불평 안 합니다. 왜? 범죄자를 쫓고 모르는 걸 찾아내가지고 착한 일을 하니까 그러나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가 전화번호를 자동차에 올려놓은 놈 큰일 날 소리거든요. 이게 가치관의 차이인데 여기도 당장 감옥 소 가면은 카메라 몇 대 갖다 놓으면 수천 명을 감시 감독에서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 교수님께서는 끝에 보면은 제가 세 가지를 인용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통제는 불가능하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인공지능은 반란과 복수를 하지 않는다. 상당히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끝에는 문제는 인간이다. 철학적인 한마디로 끝을 맺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한국 이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참석하는 그 우리 대구 시민으로서는 그럼 강수 교수님은 AI 전문가로서 보다는 열심히 또 미국 가 공부를 하셨고 영문학자로서 이 우리들이 예견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되느냐 그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솔직하게 나는 몇 년도 태어났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세대에서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해 7월 21일 날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암스트롱은 착륙해가지고 거의 3시간 동안 탐험을 했고 올드린은 뺑뺑 돌아가지고 끝나고 나서 픽업해가 그 돌아오는 태평양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때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입니다. 그걸 다 봤거든요. 야, 이거는 그 배경설명은 케네디가 소비에트 유니언에 앉으려고 노력했던 그거는 뭐 상식적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레건 대통령이 골바초프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겨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새로운 세운 나라가 러시안 페더레이션이 그게 1991년인데 노태우 대통령가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정상 외교를 수립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연관성은 이게 과연 낙관주의로 아무 걱정 없이 그래 정확하게 또 지적하시는 것은 어느 분야보다도 의료업이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사 대기업 중소기업 소매상인들이 혜택을 안 받느냐? 당장 보이소. 고객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왔는데 질문을 어떻게 보다 나은 질문 대기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사통팔달 다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 교수님 영문학자로 돌아가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겠는가 그에 대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바로 답변해 주시죠.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문학자로서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영문학이라는 학문은 갈수록 굉장히 초라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위상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그 혜택을 누리고 왔는데 실제로 영문학이라고 하면은 영국과 미국의 그 나라의 국민 문학이죠.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외국학자로서.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굉장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계명대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영문학은 저의 이제 전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런 이제 대중 활동도 하고 책도 쓰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꼭 저 스스로를 영문학자라고만 생각하지 않기 때문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뭐 지식인의 한 사람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지구촌의 한 일원을 생각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 좀 걱정이 앞서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그 식자우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그런 생각을 하는 한편으로 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암울한 미래를 자꾸 그릴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보여주는 영화에서 그런 메시지를 자꾸 읽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저도 일상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상인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하면 또 그걸 다 잊어버리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인류라는 집단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는 거 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누가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누가 각성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어떤 차원의 것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해야지 그걸 모르고 생활하는 것과 그걸 알고 생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사실은 이제 저희보다도 이제 앞으로 올 세대들이 어떻게 살 것일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태평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의 아들들 아들, 딸들 또 손자들 이렇게 앞으로 올 세대들이 어떤 땅에서 살아갈까 생각하면 지금 그냥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식으로만 또 살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죠. 저는 저희의 선생님들 제가 공부했던 선생님들은 영문학자로서 굉장히 그 품위 있는 삶을 사시다 은퇴를 하시고 뭐 이제 그러셨는데 저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영문학자라는 거 어디에 명함을 내밀기도 좀 그렇고, 예. 저는 그냥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냥 저의 그냥 소견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뭐 이렇게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제가 무슨 어떤 해답을 드리거나 그럴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어제 영남일보 일면이 이제 이런 게 났습니다. 대구의 젊은이들 14,000여 명이 또 떠났다 그러대요. 그죠? 매년.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대구에는 뭐 일자리도 없다. 예. 내가 생존할 만한 뭐 근거가 없다. 뭐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대구는 그렇다. 젊은이들이 보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대구는 매력적이지 않다. 예. 그리고 끊임없이 서울, 경기 주변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거기에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서울과 경기는 지금도 거의 그죠? 폭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리 젊은이들은 떠납니다. 대구를 떠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이렇게 동상 만들어 갈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 그죠? 애들이 지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우리 강 교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그 비판 지점입니다. 은퇴하신 영문과 선생님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애들이 셰익스피어 작품 하나 읽을 수가 없다. 본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본인은 방금 말씀하신 것들 선생님들은 은퇴하고 퇴직하신 분들은 그런 포문을 지키셨습니다만 지금 뭐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포함해서 계대 영문학과에 계시는 선생님은 그런 거 못합니다. 셰익스피어 읽을 그런 그게 안 돼요 지금. 예, 그게 지금 대학의 풍경입니다. 예. 그건 결국은 또 우리 대학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그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 살림살이는 뭔가 좋아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도 왜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예. 자, 또 다른 질문. 아까 여기 앞에 선생님 손 드신 분 어디 가셨나요? 아, 가셨습니까? 예, 또 다른 질문 주시면 받겠습니다. 뭐 다 충분히 만족스럽게 질문하시고 답변을 얻으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지금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 뒤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몇 분이에요? 4시 정각입니까? 오늘 내가 4시 정각이 딱 잡았네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 문화 탐방이라는 이름으로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문화를 한번 이렇게 경험하고 오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 인공지능 AI와 관련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뭐 전국을 지금 누비고 다닙니다.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아주 젊은 또 선생이고요. 경희대학교 김재인 교수를 모시고 디지털 시대 포스트 휴먼의 조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다음 날이죠, 그죠? 여러분들 저희 목요철학원하고 함께 5월 즐거운 시간 갖고 그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여행 하시고요. 좋은 시간 가지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2주 뒤에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